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날답게 또 어린이와 어른이가 함께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그니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른들의 질문, 또 어린이들의 질문, 트럼프는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른이와 어린이가 함께 듣는 그런 시그니처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른들도, 기업의 총수들도 도대체 트럼프는 왜 저러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편안하게 설명드려 볼까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방식은 그동안 제가 채널에서 다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믹스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또 이 트럼프 2.0서를 발간하면서 트럼프가 들쭉날쭉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또 더군다나 기존에 생각했었던 많은 정상급들의 언어도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혼란을 많이 가져다 주는 인물로서 묘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기초에서 트럼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날이어서 그런가 트럼프라는 이 미 대통령이 놀이기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거고,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다 못해 직접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만큼 세계 경제를 이랬다 저랬다 변동성을 끌어올리는 인물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답게 트럼프는 또 자유여신상에 가서 내가 자유여신상 할래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왕인가 봐 하는 착각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도대체 속내가 뭔가요?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뭔가요? 그동안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속내는 어쩌면 관세 전쟁을 설계했던 피터 나바로의 이 발언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조 강국, 매뉴팩처링 네이션으로 만들어 달라. 우리 미국은 원래 매뉴팩처링 네이션, 제조 강국이었는데 왜 자꾸 미국을 어셈블리 네이션, 조립 국가로 만들어 버리냐. 그러니까 부품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자동차 수출을 하다가 자동차 공장 미국에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자동차 공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수출이 아니라 자동차 강판 수출하고 자동차 엔진 수출하고 배터리 수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조립만 하지 말고 강판도 생산하고 배터리도 생산하고 엔진도 만들어라. 미국에서 모든 걸 완성하라. 그래서 기존의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연달아서 밸류가 올라간다 해서 밸류 체인이라 하는데, 이 밸류 체인이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어요?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뭐라고 합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그 좋은 것을 다른 나라랑 분산되어 가져가느냐. 미국 내에서 밸류 체인을 완전히 완성해라. 다른 나라의 밸류 체인을 깨라. 그래서 트럼프의 속내는 뭐다?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을 깨고 미국 내 밸류 체인, DVC라고 하죠. 더메스틱 밸류 체인을 만들자. 이게 바로 트럼프의 속내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는 그 질문이에요. 트럼프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왜 자꾸 뒤집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AI에 부탁을 해서 호떡을 뒤집는 트럼프를 묘사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줬는데, 자, 왜 이렇게 호떡 뒤집는 호떡 장사꾼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바이든과 비교하겠습니다.
바이든은 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국의 큰 그림을 완성하려 했나요? 앞에 보여드렸던 GVC를 깨고 DVC를 만들겠다라는 그 속내, 큰 그림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 같은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총으로 싸웠던 사람이고,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칼로 싸우는 인물이에요. 전쟁 중에 무기가 다른 거예요. 트럼프의 칼이 뭡니까? 관세인 거고요. 바이든의 총이 뭐예요? 바로 IRA 칩스법과 같은 정책 법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히려 퀴즈를 자주 드리는데, 국회의원이 영어로 뭡니까? 국회의원이 law makers,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제안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할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정책 수단으로 이런 목적을 이뤄내는 인물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법을 가지고 싸우는 인물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방식, 그러니까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통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싸우는, 관세율로 싸우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꾸 뒤집는데 언제 뒤집나요? 하는 질문을 주십니다. 언제? 왜 뒤집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은, 또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바로 표입니다, 표. 그러면 특히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중요해요? 2026년 말에 있는 중간선거가 중요해요.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트럼프는 레임덕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1기를 했고 2기째니까 현재로서는 연임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2년 내 승리를 못하면, 중간선거 승리를 못하면 레임덕이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 이 정책을 뒤집느냐? 중간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때, 정치적으로 지지를 못 받을 때, 그때마다 뒤집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쳐나갈 듯 하다가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딱 봤는데 세상에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종전에는 2.7, 2.1%로 전망이 되었었는데 관세 전쟁을 발표한 이래로 IMF의 수정 전망치를 보니까 2%는커녕 1.8, 1.7%로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는다. 관세 전쟁이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걸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보복은 매우 뼈아프죠. 중국에 보복하면 히토류 공급 차단, 또 공동 대응 이런 카드들을 갖고 있는데,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미국의 방위 산업의 생산이 마비가 걸려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기를 다녀왔는데 삼성전기 임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제품에 히토류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그 모터 달린 자동차 있죠. 뜯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들은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많은 아이들이 모터 달린 이 자동차를 어린이날 선물로 받기도 할 텐데 많이들 받았을 겁니다. 뜯어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뜯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도 뜯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뭘 가지고 만들어요? 히토류 가지고 만들어요. 전기차 만들 때, 레이더 만들 때, 혹은 뭐 반도체 만들 때, 그 밖에 여러 국방용 장비 만들 때 중국이 세계 히토류의 채굴권을 60%나 장악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히토류를 소위 이렇게 발굴해야 돼서 히토류라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가공 작업이 있습니다. 그 가공 영역까지 생각해 보면 가공된 히토류를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70% 이상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공급 차단한다라는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못 만들어요. 방위 산업이 망가지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 뒤집는다? 중국의 카드가 막강할 때,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이 될 때, 그 관세율을 올리다가 뭐 협상하거나 화해 제스처를 취하거나 계속 뒤집는 거죠. 그렇게 뒤집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계속 내내 강조해드렸던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세계 GDP의 73%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GDP 비중이 26%를 차지하는 것처럼 나머지 국가들은 73, 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들끼리 공동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수출 못하니까 우리끼리 사고 팔자 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고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고립시켰어야 되는데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립되는 결론에 도출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러피언 서방 강국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보릿고개를 만나는 거예요. 물가가 치솟으니까요. 그런데 재밌게도 러시아는 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어디다 공급합니까? 중국에, 인도에, 브릭스 국가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동맹국적 지위가 형성이 되죠. 러시아와 중국이 친해서가 아니에요. 인도와 러시아가 친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수급받을 수 있으면 why not이라는 거죠.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언제든지 파트너십이 체결될 수도 있고 유불리에 따라서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트럼프식 관세 전쟁은 유불리함을 따졌을 때 나머지 나라들이 미국으로 수출 못하니까 다른 나라가 내 수출품을 받아줘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야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으니까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자국 경제를 버티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입장은 다른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미국에 팔 거를 우리끼리 사고 팔자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공동대응이라 하고, 이런 공동대응은 무섭죠. 히토류 공급 차단, 공동대응이라는 카드는 무섭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뒤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트럼프가 뒤집는 순간이 언제예요?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 국채금리 치솟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만성 재정적자국이에요. 재정적자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적자가 쌓인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도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도,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부채에 의존하면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면 기업 부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듯이 정부도 부채에 의존하면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자 지급액이 방위 산업의 지출액보다 커졌어요. 방위비 지출보다 커졌단 말이에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의료비, 복지비 같은 영역보다도 이자 지출 비중이 커졌어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현상,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현상은 여러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팔거나 매도하거나 혹은 안 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 뒤집나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입장을 뒤집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달라질 때 뒤집는 거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아하는 거야.
손 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손 떼라는 말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럴 때 뒤집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승리를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내몰리는구나 라고 판단할 때 입장을 뒤집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랑 나랑 안 싸우는데요. 근데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왜 트럼프는 이 어린이날에도 싸우는가요? 가정의 달에도 왜 이렇게 싸우는가요? 왜 싸우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GDP 1위국입니다. 중국이 2위국이죠. 근데 중국의 성장률은 4~5%예요, 현재. 미국은 성장률이 1.8~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 면에서 이미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가 있지만 중국은 더 빨리 달리고 있고 미국은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지위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1등이라는 지위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 말이죠. 이미 무역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중국한테 내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경제 규모 면에서 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기싸움을 하는 거죠. 중국을 성장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모습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특히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 그 수준을 비교해 보면 계속 비호의적 감정이 증폭되고 있어요. 중국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국민이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행보를 가야 돼요? 중국을 딱 때리는 모습, 중국을 못 살게 구는 모습.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휘잡을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역시 중국을 때리는 행보를 통해서 나의 지지를 더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싸우는 모습도 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기술 패권적 지위, 기술 추격, 이런 부분들도 무섭고 경제적 추격, 또 지정학적 추격, 통화 패권 장악,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감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중국과 싸우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입니다. 근데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규모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때 약 7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무역 적자 규모 중에 70%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중이 많이 줄었죠, 지금은. 30% 언더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 규모가 1등이니까, 가장 많은 무역 적자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무역 적자를 감당하지 않겠다, 우리 무역 흑자국이 되겠다라고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펼쳐나가야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줄이고 또 중국으로 수출액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중국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네, 본받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묻지 않아도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이 기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앞으로 살 날이 많을 이 어린이들은 기후 문제가, 특히 이 환경 문제가 정말 무심히 지켜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친환경적 소비를 해야 된다. 환경을 괴롭히면 안 된다. 나무 심기 동참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왜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할까요? 트럼프 일기 때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는데, 또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뭐에 관심이 있나요? 트럼프는 에너지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너지 개발 사업, 소위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CO2 다배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스스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안 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그 때를 틈을 타서 에너지 개발을 많이 하고 에너지 패권도 장악하고 에너지 수출도 많이 하면서 무역 적자 규모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것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니즈도 있다. 이 두 가지 목적하에 그런 것이다. 그 밖에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이죠, 지난 2022년부터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이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근데 동시에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해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셰일 오일이다, 셰일 가스다 개발 착수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상당 부분 자국 소비량을 자국이 생산할 수 있게 바뀌었고, 특히 잉여 생산된 원유를 이제 드디어 수출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에너지 개발 사업을 더 진행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한번 보세요. 원유 수출이 편원. 유럽은 원유 수입국입니다. 중국도 원유 수입국이에요. 미국도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천연가스를 비교해 볼까요?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입니다. 이미 진작부터 2019년부터 천연가스를 순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미 순수출 국가이고 이미 에너지 패권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에너지 개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보면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좋은 것이라고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기후 문제보다 안타깝게도 자국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더 중요한 인물이지 않을까. 또 그 밖에도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옮겨라,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들이 더 경영하기 좋은 환경,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정책이 환경 문제보다 자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는 걸 더 우선시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후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또 어른이 여러분, 함께 이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를 시청해 주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오피셜 클럽 함께 하시자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 또 매주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월 월간 특강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피셜 클럽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동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잘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안관처럼 지켜드리고자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을 보시면 고정 댓글,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즐겁게 보내시길 응원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